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일부에 이어서 그 천년 가까이 건강하게 산 성경 속 인물이에요. 무드셀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 모셨습니다. 노후 설계 전문가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님 모셔서 이야기 다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걸음도 나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일부에서 개념 설정부터 해주셨어요. 그 곳간에다가 자꾸 뭘 채워놓을 생각을 하지 말고 우물을 만들어라. 계속적으로 물을 길어오르고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물은.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상무님이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 그리고 언론에서 눈길 확 끄는 제목은 그래서 노후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은 확보를 해놔야 비참한 생활하지 않는가 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니까 뭐 기관마다 다르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24만 원이라고 됐어요. 물론 평균에 함몰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324만 원, 그럼 대충 각이 나오긴 하는데 내 기준에서 그러면 이 값도 설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뭐 330만, 뭐 324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노후 생활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당신 생활비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까 324만 원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뭐라고 하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는 분도 계시고 똑같은 금액을 얘기해도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라는 분들도 분명히 그쵸.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활비 규모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규모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시간이 저한테 있다 그러면 A4지 한 장 딱 꺼내놓고 좀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일 먼저 의식주 관련된 비용들 한번 써보는 거죠. 현재 내가 쓰는 거요? 그죠. 내가 쓰는 거, 현재 쓰는 거, 아니면 부부 둘이 살아갈 때 미래에 쓸 금액이 됐던 써보는 거죠. 뭐 식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갈까? 요즘 식당에 가면 밥값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고 해도 뭐 꽤 많은 비용들이 필요할 거니까 식비로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그다음에 주거비는 주로 아파트 관리비랑 수도 관리비 정도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고요. 네. 의류 같은 거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옷 안 사 입을 수도 있지만 보통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벌 정도 사 입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그 비용을 의식주 관련된 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어떻게 할 거냐. 자동차 관련된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즘 많이 들어가는 게 통신 문화비가 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쓰고 네. 넷플릭스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네. 그 통신 문화비, 그다음에 교육비도 무시 못합니다. 교육비요? 자녀 교육비는 안 들어가겠지만 네. 자기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아하. 앞으로 긴 시간을 뭔가 배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교육이라는 거는 단순히 뭐를 배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아하, 예. 회사 다닐 때는 직장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네. 은퇴 후에는 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나 이런 장소를 통해서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의 현재 상황에서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겠네요.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같은 게 형성될 수 있는 데가 주로 뭔가 같이 배울 때 네. 동질성이 형성이 돼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장 뭐 고통스러워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고정비가 있습니다. 비소비 지출이라고 해서 나는 쓰지 않았는데 나가는 거. 집이 경조사? 있으신 분은 재산세, 재산세. 또 큰 집 있으시면 종부세 좀 나가죠. 고통스러운 금액이네요. 그다음에 매달 일정하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는데 빠져나가는 비용들이라서 네. 그 비소비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다음에 경조비 같은 것들도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자기가 개념을 잡고 있을 테니까 그런 비용들을 주로 한번 정리를 쭉 써보고 요 정도 비용이면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면은 되겠다. 네.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대충 이제 또 거칠게 얘기하자면 현재 시점에 내가 쓰는 금액의 몇 % 정도로 보통 형성이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별로도 다른가요? 좀 차이가 나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느 정도 자기가 예측하는 비용들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값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거에서 뭐 플러스 알파 정도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서 이제 내가 필요 비용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만들어 놓은 소득이 그걸 충당하게 적절한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직장이라면 뭐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지만 국민연금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 사이트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통합연금 포탈 같은 사이트를 가보면 내 연금이 몇 살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굉장히 어, 금방 나와요. 한번 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내가 노후생활비 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다? 음. 그러면 100만 원 주고 나면 250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확인해 봐야죠. 혹시나 같이 그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배우자가 또 한 5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150 정도가 되면 350에서 150 빼면 이제 200 정도의 부족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주택연금을 내가 은퇴 후에 65세부터 개시를 한다 그러면 내 집값 알고 나이를 알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정도를 지금도 조회는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택연금을 하면 1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한 300 정도가 해결될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 부분들을 추가로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필요한 금액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점검을 해서 지워 나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금액들 만약에 이게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면 어디를 줄여야 될지도 아까 필요한 금액에 써놨기 때문에 어디 부분을 좀 줄여 나가면 외식 되겠다. 2번 할 걸 한 번 하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하기에 이제 주된 소득 기간을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은 소득 공백입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아니 연금은 65살부터 나오잖아요. 예. 하지만 우리는 60살이 정년이라고들 하지만 제일 40% 가까이가 50에서 55세 사이에 퇴직을 하더라고요. 그 사이는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그 소득 공백기를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으로 메워 나갈지를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네. 가장 크게 그 시기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은 우리가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연금. 네. 근데 퇴직연금은 퇴직 이후에 55세가 넘어가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서도 퇴직연금을 아주 적극 더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퇴직급여를 잘 활용해서 소득 공백기를 메워나가는 활용 용도로 쓰는 거고요. 일부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했던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상품들이 있으면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조금 당겨받으실 수 있어요.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네. 하는데 자기 개시하는 시기보다 최장 5년 정도 당겨받을 수 있어요. 아까 이분이 막 65세부터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60세까지는 당길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줄어들어서 굉장히 높죠. 5년 당기면 한 30%. 네. 그러면 60세부터 받으면 70만 원, 65세부터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너무 차이돼요. 그래서 어느 거를 선택할까라는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네. 선택해서 하나 하죠.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빨리 받는 걸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우리 아까 내 네. 얘기했잖아요. 일부에서. 일단 빨리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보통 한 73세에서 76세 정도까지 사시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은 나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일단 보이는 거 빨리 받고 싶어 네. 하는 내가 언제 욕구는- 죽을지 모르는데 이러면서. 네, 욕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뭐가 더 좋냐는 이제 선택하시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선택의 이슈일 수도 있지만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국민연금을 없죠. 할 수 없이 땡겨서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그렇죠.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산이랑 관계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빠르면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넘어가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은 대출이거든요. 역모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주택연금을 일찍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이자 부담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면서 이자는 갚지 않고 쌓아두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랜 기간 받으면. 네. 그래서 개시 시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의 장단점을 좀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보고 이 시기에 뭘로 버틸 건지를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정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연금만 가지고는 버티기는 힘듭니다. 네. 연금하고 일을 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보통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은 좀 많이 줄거든요. 거의 반토막 나지 않습니까? 보통 조사를 해보면 처음 옮기는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과 비교해서 한 60% 정도 소득이 나온다는 통계는 있는데 여하튼 줄어드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다 맞출 수는 못한다고 그러면 일하고 연금을 같이 가져가면 연금이 소진되는 속도가 좀 늦춰질 수 늦춰지겠죠. 있죠. 그걸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는 삶의 라이프를 이제 연금 겸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점진적 은퇴라고 해요. 아하. 왜냐하면 네. 노동 시간 자체는 좀 그래도 줄겠죠. 이게 단절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은퇴 생활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에서 일을 줄여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가면서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연금소득이 연금소득은 보완해 늘어나고. 나가면서 이 소득 공백기를 아하. 버텨나가는 전략들을 세워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이 개시될 때까지의 그 공백 기간들을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버텨나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시켜두면 네. 불안함이 좀 덜합니다.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65세 이후는 뭐 양이 부족하든 어쨌든 여하튼 나라에서 사회보장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제도가 있으나 그 전에는 정말 각자 도생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자영업이 그 시점에 굉장히 그렇죠. 화랑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네요. 거의 많이 뛰어드시는 거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누가 그러다가 자영업도 이제 잘 좋은데 자기 하고 싶은 일 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자영업 시작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1년. 2, 3개월도 안 걸린다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그런 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으니까 네. 막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계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 네. 시간에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미리 공부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 하실 때 퇴직금을 끌어다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 나 2, 3억 생겼거든. 이걸로 투자해 몰빵이야 라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2, 3억을 바로 받지 말고 최대한 나눠서 받으면 좀 그러니까 내가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갈 건지 일도 하나의 재원이라고 네. 자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 그 일, 그 옵션도 또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 그다음에 주택연금 당겨받는 거, 국민연금을 조금 당겨받는 거 어떤 옵션들을 통해서 내가 그 소득 공백 기간을 버텨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하버드 의대에서 재밌는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에베레스트산 등반 사고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8,000m 이상 고지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네. 조사를 해봤더니 등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20%고요. 하산하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80%랍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산 관리에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네요. 자산을 축적하는 기간에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좀 버텨줍니다. 네. 근데 인출하는 시기에는 받쳐주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되면은 나락이구나. 우르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소득 부분들 좀 튼튼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뭐 아까 사업을 하시든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보시는 게 그렇군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드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다른 카드가 버텨줄 수 있을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안 장치들 네, 그런 것들은 탄탄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일도 하나의 그 65세 이전 은퇴 후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그다음 65세 연금이 나오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일도 하나의 중요한 소득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저희는 또 화끈하게 바뀌잖아요. 우리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뭐 프랑스가 100년 넘게 예, 시간이 걸렸던 예, 걸 예. 우리는 25년 만에 하는 나라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저는 60% 그 취업률도 사실 크게 믿지 않는 게 현실에서 저는 주위에 은퇴하신 다음에 촉탁직으로 오시거나 그런 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카드가 바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카드인가에 대한 약간 또 의문이 있긴 해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장에 재취업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제 창업이나 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으시죠. 근데 보통 그런 걸 하시려면 사전에 준비가 좀 튼튼하게 그쵸.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이제 연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연금 재원이 튼튼하면 준비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당장 먹고 살 건 예, 있어. 그러니까 소득원이 좀 충분하고 기본적인 생활비가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충분한 준비 기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없이 다급하게 막 하다 다급하게.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다들 뭐 사업하시는 분은 다 자기 사업 잘 된다고 그죠. 그 프랜차이즈 하시니까 교육 가면은 당신 예. 사장님 이제 곧 부자 되십니다 이러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그 뭐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내가 음.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에 음.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뭐 회사의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가 단기간이라서 아직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나요? 기업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해더라도 정년에 대한 개념이 좀 희박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60세까지 일할 기반은 만들어지고 조기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나 뭐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다른 소득원들을 좀 확보를 보호해주고 해주고. 네. 그게 생각해 보면 좀 많이 바뀐 아하. 부분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토요일 날도 직장 나갔었는데 네. 지금은 토요일은 쉬는 게 당연 네. 한 게 된 거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바뀐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고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라서 변화를 잘 느끼기가 어렵지만 한 10년 전, 20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달라졌다라는 것들은 그런가요? 분명히 좀 느껴질 수 있을 어. 겁니다. 화끈하게 또 저희가 바꾸는 부분도 있으니까 음.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필요한 바꾸기를 바라면서 여쭙고 싶은 게 또 생겼는데 주택연금 해지가 요즘에 늘었다고 하는 얘기를 참 여쭙고 싶었어요. 예. 최근에 집값이 엄청 뛰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내 집이 지금 원래 영모기지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거 보니까 좀 별론데? 이러면서 해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근데 뭐 괜찮은 그거는 거예요?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 주택 가격이 상승기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도 줄고 이미 가입한 사람들 중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요. 반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기로 접어들게 되면 주택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연금을 받거든요. 금액을 연금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집값이 살짝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다시 연금을 신청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네. 물론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면 동일 물건을 담보를 할 때는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는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그 있고 계산기를 엄밀하게 두드려 보면 실제로 그렇긴 해요. 그런 그래서 경우가 많이 나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자산을 현금화 시키고 싶은 욕구가 또 상승기에 생길 수도 있어서 네. 저는 뭐 해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들은 하진 않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때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뭐 주택연금 처음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라고 해서 집값의 일정 부분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일부는 돌려받긴 하지만 다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간에 냈던 그 근저당을 설정하셨으면 설정 비용이 들어갔을 그쵸. 거고 그런 비용들도 일부 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있고요. 그러면 집값이 올랐는데 그냥 두면 손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어차피 본인 배우자 사망하면 해당 주택을 처분을 할 겁니다. 처분하면 처분가액이 나오고 거기서 양도소득세 내고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하고 부채 다 상환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은 상속인 또는 지정된 수익자한테 주거든요. 네. 그러면 뭐 집값 상승분 중에 상당 부분은 자신의 자녀들 또는 상속인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없다. 부분이잖아요. 물론 뭐 연금액이 부족해서 조금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손해 보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 자녀에게 내가 물려주는 것 말고 다 내가 받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냥 쭉 가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리고 더 이득을 보려면 집값이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낸 거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야 되니까. 우리나라 집값이라는 게 뭐 최근에 또 뭐 10% 20% 막 올라가고 막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매수하라 팔아라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네. 약간 그런 기분에 이제 부안해동을 하거나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으신 것 같고요. 뭐 하여튼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두고
뭐 하시면은 뭐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지 안 한다고 그래도 손해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이 부분에 포인트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식들한테는 비밀로 해라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자식들 이제 주택 상속에 대한 의지 때문에 그런데 음. 부모님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부모님들한테도 있을 거고요. 네. 자녀들도 살다 보면 저 집은 내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실 텐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야기 들어보면 주택연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고령자가 많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혼자 오시기보다는 아들이나 자녀들이랑 딸 같이. 손잡고 오시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네.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이제 아이고 아버지 저거 받으시면 음.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요즘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음. 자녀들 상당수는 부모님이 당신께서 모으신 자산이니까 네. 충분히 편하게 쓰고 가시고 혹시나 뭐 그러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한테 상속이 되는 거가 음. 중요한 거잖아요. 음흠.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지 않는다. 그럼 생활비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죠. 그쵸. 결국 그러면은 야, 내 재산 물려줄 거니까 네가 나한테 매달 용돈을 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쌤쌤이에요, 결국.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제 20, 30대들 대상으로 이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할 때 한번 물어봐요. 이제 부모님이 노후 생활비 얼마나 쓰실 것 같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뭐 200, 300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그 부모님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냐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대답해요? 대부분이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거기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골치가 아파지니까 어. 힘들어하죠. 어. 그냥 직장 다닐 때는 월급 나오니까 그렇게 뭐 걱정을 안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 받지 않을까요? 그럼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알아요?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 하세요. 다들 그 세 개 3층의 레이어에 대해서는 감각이 아직은 없을 때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연금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들 어. 입장에서 잘 모르죠. 음. 얼마 받으신지 아세요 혹시? 전 알아요. 그럼 대단하신 겁니다. 네. 요즘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 상대방한테 물어본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 잘 돼 있냐고 물어본대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 뭐 요즘 뭐 결혼 정년기란 표현도 안 쓰지만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딸아들 구별 말고 하나나 잘 기르자 세대에 태어나신 네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결혼하시면 네 분을 모셔야 되는 음. 상황인데 네 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당 부분을 부담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니까 뭐 안 물어볼 수 없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60대 은퇴 준비하시는 분한테 자녀분이랑 한번 내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들한테. 그래야지 자녀들도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을 음. 좀 잡아볼 수도 있을 그 것 같아요. 포인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식들에게 비밀로 하라면서요? 라는 질문을 들었지만 자식들한테 비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노후를 어떻게 꾸릴 거고 그런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경제 생활을 할지를 알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고 제가 계속 내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문화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자녀에게 나의 경제 상황을 노출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또 하시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지금 60대가 되시거나 60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녀랑 나의 노후 계획에 대해서는 나의 어떻게 살아갈 거고 어떻게 소득원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보는 게 네. 자녀들도 걱정을 들고 나도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자녀들도 그걸 잘 들어야 이제 배우자 될 사람한테 아니, 설명도 가정의 할수 있고. 불화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자녀에 대한 지원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내 노후의 삶을 잘 꾸려 나가는 것들이 거의 선행돼야 되는 과제라고 하죠. 또 외국 그 책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해요. 뭐 60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70대가 되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사망했을 때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 자녀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모님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망 당시 부모님 재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그거 파악하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자녀랑 충분히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 세우고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나 효도해." 이런 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내 자산은 나는 계획이 이렇다. 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다."라는 음. 것들에 대해서는 자녀랑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자녀가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 90살 100 살까지 살면 자녀 나이가 몇 살인지 계산해 보세요. 노인이 노인을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노노부양이란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70, 60 되신 자녀가 90, 100살 되신 어르신을 모시는 게 음. 뭐 당연해지는 시절이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은 누가 누구를 모신다는 개념은 음.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서로 잘 살아가야 되는 거라서 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이제 충분히 잘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뭔가 안전한 우물을 확보하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인 공격적 투자와 그리고 조금 더 젊었을 때보다 더한 소득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노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당연히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그 투자라는 것들은 투자라는 것도 사람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투자는 투자. 위험한 게 아니고 위험은 데인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인저한 게 아니고 리스크한 겁니다. 리스크의 개념을 보시면 리스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좋을 수도 있고 음.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내가 나쁘기만 한 게 대인저고. 그러니까 나쁜 거가 두려워서 행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도 가져갈 수가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란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근데 리스크는 이제 나쁜 쪽으로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 형태의 자산이에요.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 규모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나머지 곳간에 들어있는 자산들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아하. 있죠. 네.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손해본 상황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야 그쵸. 되니까 불안한데 기본적인 생활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투자를 해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음. 그럼 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일정 기간 버틸 수 있죠. 그럼 반등하는 기간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손해를 본 상황에서 거길 걸 꺼내 써야 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물을 잘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투자의 시간 지평을 좀 길게 가져갈 수 그렇죠. 있고 4848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대표적인 지수는 S&P 500 지수 같은 게 최근 10년간 거의 한 11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럼 한 해 평균 10%가 올랐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부자야 4848해서 되는데. 얻었던 수익보다 그쵸, 그쵸. 괜찮을 수 있는데 왜 그 수익을 못 가져가냐라고 하면 파니까. 중간에 사람들은 파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비쌀 때 사서 싸게 팔거든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이 좀 든든하는 경우에는 조금 시간의 기한을 내가 좀 길게 가져가게 버티자.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뭐 기본적인 생활비는 우물에 넣어놓더라도 이렇게 투자 자산들을 이제 곳간에 넣어놓고 조금 더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자산을 가져가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 네. 이거 그 투자 자산, 투자도 뭐 노인이라고 투자 안 해? 무조건 안전한 뭐 적금만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그래도 이른바 젊었을 때 와의 투자 방식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히려 저는 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젊었을 때는 소득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0% 수익을 내면 100만 원을 벌잖아요. 네. 1억을 가지고 1% 수익 내도 100만 원을 벌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작을 때는 내 자산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키우고 소득에서 나오는 저축 금액들을 늘려가서 자산 규모를 키워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편하게 저축해서 늘어나는 자산 규모보다 투자를 통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그렇네요. 역전이 일어나는데 네네. 그때부터는 자산 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허.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수적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갈수록 자산의 규모가 커지니까 인적 자산은 줄어들고 내가 가진 금융 자산 규모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금융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역량들을 훨씬 더 많이 와. 배양해놔야 됩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함양해야 될 지식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움직여야 될 그 뭐랄까 범위가
영역이 달라지는 건데 저는 그러고 보니까 일단 뭔가 종잣돈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축을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just keep buying이라고 하는 말은 꾸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적립을 해 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네. 대신 이제 젊었을 때는 모아둔 재산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자산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사전적인 정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젊은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자산은 소득이죠.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 그걸 이제 휴먼 캐피탈이라고 해서 인적 자산, 인적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인적 자산의 성격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고정적인 현금을 가져주는 대표적인 금융 자산이 채권입니다. 그럼 인적 자산의 성격은 대부분 채권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네요. 그럼 20대, 30대는 나의 인적 자산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나의 인적 자산은 대부분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자산 일부 있는 것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젊었을 땐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자산의 밸런스를 봤을 때는 인적 자산의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은 인적 자산으로 거의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융 자산은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인적 자산을 줄으니까 채권의 비중이 줄어드니 그렇죠. 금융 자산 내에서 채권의 비중을 조금 높여나가고 괜찮다. 그걸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 주식 채권 비중을 알아서 이렇게 조정해 주는 상품이 대표적인 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주식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다가 나이 들어갈수록 주식의 비중을 줄여가고 채권 비중을 높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 자산만 놓고 보면 그런 건데 네. 인적 자산하고 같이 합쳐서 놓고 보면 이분하게 이렇게 쭉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관리 방법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노인이 돼서 뭐 엄청나게 호화로운 노년을 맞고 싶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되게 우리가 그게 엄청 힘들 것 같고 300만 원씩 어떻게 지금 월급만큼 벌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카드가 여러 장이다. 그리고 심지어 투자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산 관리하면 뭐 고수익을 내 가지고 뭐 대박 수익률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뭐 그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되면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하는 자산 관리는 그거보다는 자산 관리는 소득을 평탄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노년으로 갈수록 더더욱. 그러니까 일정하게 좀 많이 벌 때 좀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적게 벌 때 뭐 부족할 때 좀 꺼내 쓰면서 소득을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고속도로 타보면 가다 보면 골도 만나고 산도 만나면 굴을 지나갈 땐 다리를 놓고 높은 산 지나갈 땐 터널을 뚫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가는 게 자산 관리예요. 물론 그 사이에서 고수익을 내면 참 좋기는 하지만 좋긴 하겠는데 적어도 이렇게 평평하게 가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자산 관리의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자산 관리하게 되는지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그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은 다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여쭙고 싶은 게 이런 식이었어요. 40 늦습니까? 50이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면서 거의 다 대답을 얻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거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이러시지 좀 마세요. 하는 어떤 에피소드에 가까운 어떤 게 있다면 경고를 한번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그냥 다들 나름 다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없으시고 다들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팽팽 돌아서 노년 때 고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가 열심히 사셨고 그게 인생에 대해서 다 박수 쳐줄 분들이신데 네. 다만 이제 걱정만 너무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걱정만 하는구나. 네, 걱정만 너무 많이 하는 분이면 그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라도 하나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꾸 외면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왜 그러죠? 중요한 숙제가 있으면 그냥 미루는 거구나. 조금 이따가 하지. 그러면 이제 강 건너 발등에 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너무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지금 하자. 그래서 그러면 미래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단 조금 더 나아져 있을 거라는
걸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복리의 위험성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내가 내딘 한 걸음이 10년 뒤에는 10걸음이 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너무 늦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진짜 늦은 순간이 있긴 한가요? 뭐 이거 대책 없다. 이건 나이 때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 지금 제일 늦은 거고요. 아. 뭐라도 하면 지금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들으니까 당장 이거 화면을 닫자마자 바로 계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김동엽 상무님께서 뭔가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필요성과 정당성을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행동하시면 일단 저는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밖에서도 막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바로 은행으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무님, 저희의 우리의 노년이 조금이라도 더 비참하지 않고 더 행복에 가까울 수 있도록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은퇴 설계라는 또 표현까지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설계를 잘하고 구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보다 중요한 게 시공입니다. 시공. 시공부터 해나갑시다. 다들 시공도 안 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공부터 하는 우리 은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